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싸움이 이혼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반드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부싸움에 들어섰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목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전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오래 살면 다 지쳐요. 또 오래 살면 지겹고요. 오래 살면 그냥 무감각해집니다. 그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은 늘 뜨거운 온도로 생각하니까 그게 사랑이 식은 거죠. 근데 중년기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우린 전우애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친절함이라고 부르고요. 누군가는 고마움이라고 부르고요. 누군가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별일 없었어? 이걸 우리는 또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재미삼아 우리가 부르는 게 의리였던 거고 재미삼아 불렀던 게 뭐 평생 왼수 이렇게 불렀던 거거든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런데 전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도도 살짝 변하고요. 그 이름도 살짝 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이 우리가 눈도 나빠지고 또 청력도 잘 안 들리잖아요. 사랑도 그렇게 눈에 비치는 것도 달라지고 귀에 들리는 것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나이 들어서 우리가 이혼도 뭐 할 수 있고 조론도 할 수 있고 수많은 부부 사이에 있었던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역사들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집집마다 또 다 다르고 고통의 절대값은 또 본인의 것이니까 지금까지 겪어왔던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안타까운 인생,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계속 사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고통이 얼마나 크게 또 얼마나 자주 잡았는가 한 번쯤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생각하면 다 지난 건 다 고통이고 남은 건 한숨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그때 손가락을 꺼내 들어야 됩니다. 이 손가락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그 시절에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유물을 발굴하듯이 찾아내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뇌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아주 방어적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인지하고 다음번에 그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여기에 일차적으로 반응하게끔 돼 있는 게 인간의 뇌예요. 그래서 기쁨은 순삭이고 고통은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 제일 먼저 우리에게는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끔 한 힘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끔 사람은 현재에 충실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들고 너를 너답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떤 것이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생각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얼굴이 잘생겨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친절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엄마라서 아이들의 아빠라서 때로는 어떻게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땡큐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모아서 다 뭐라고 부르냐면 최악의 순간에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사람만의 장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사람의 희노애락을 다 보고 그 다음 앞뒤 좌우 가려가면서 못난이 지점 다 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10년, 20년, 30년, 40년 숱한 세월 지나면서 부부가 계속 서로를 지켜보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런 모든 지점에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이 인간이 또 이건 있어 이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없으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도 나를 견뎌주었다는 거예요. 나만 견딘 게 아니고요. 그 사람도 나를 견뎌주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결점투성이인 사람인 것 같지만 어쩌면 그건 내 눈동자의 흠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이 사람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람, 나에게는 늘 고통만 주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나도 그에게 칼날을 들이댔을 것이다. 근데 절대값 자체가 나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때로 우리가 자식 때문에 살죠. 자식 때문에 살 때에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DNA 속에는 반드시 내가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절반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희와 노와 애와 락이 있다면 중년기에는 희도 있고 애도 있고 노도 있고 뭐 락도 있고 다 있는데 그중에 나는 어떤 게 가장 많이 기억나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희가 잘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노가 많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애가 정말 나를 점철하는 이 단어가 되기도 하고 락이 바로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이게 마치 볼록렌즈처럼 한 부분이 크게 보일 뿐이에요. 그럴 땐 렌즈를 잠깐 내려놔야 됩니다. 렌즈를 내려놓으면 역사 속에 우리는 희를 발견하게 될 거고요. 그 세월 속에 우리는 또 락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또 락만 있고 희만 있나요? 또 가만히 살펴보면 그중에 애와 노도 있었는데 우리 이거 잘 극복한 사람이거든요. 갱년기가 된다는 건 말 그대로 갱연, 다시금 한 번 더 반복한다. 갱이라는 게 또 개선한다. 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부부관계는 갱년기 때가 저는 가장 위태롭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돌아보니 그 세월 속에 이 사람은 나에게 누구였는가를 물어보는 아주 절호의 시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자, 내가 알고 있던 그 여자, 이미 늙어서 흰머리 희끗희끗하고 머리는 숭숭 빠지고 그리고 알고 있던 그 모든 순간의 아름다움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그 다른 모습으로 바뀐 그 모든 순간에 희와 노와 애와 락의 순간을 딱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고마움이 생겨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지점에 나를 참아줬구나. 이 사람이 이런 지점에 정말 최악의 순간이었는데도 그래도 버텨줬구나. 뭐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돈은 벌어다 줘서 우리 애들 키울 수 있었구나. 이러한 작고 큰 고마움의 순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기여도 또 생각나게 될 겁니다. 아, 이때 이 사람이 했던 그 많은 것들 중에 이 순간 진짜 고마웠어. 이 순간이 그때 이 사람이 없었으면 그때 딱 나서줘서 그때 우리 집 살았잖아. 요런 순간들, 아이들 키우고 어려운 순간에, 시댁 식구와의 어려운 순간에, 또 처가와의 어려운 순간에 내 처가, 내 남편이 그 순간에 나이가 어떻게 해주었는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일련의 기여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다 소소합니다. 우리라는 인간이 원래 소소한 인간이잖아요. 그 소소한 내 인생 역사에 작고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돼줬던 그 모든 순간이 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기여점이거든요. 이런 기여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한 지점만 딱 짚어서 그때 자기가 당신이 애아빠가 이렇게 해준 거 정말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 요 한마디 말로도 우리는 앞으로 남은 부부생활 30년, 40년, 50년의 역사를 또 한 번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갱년기가 된다는 건 또한 위태로움이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이때 또 이혼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혼을 하는 분들이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진짜 이혼해란 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고통에 완전히 몰입해서 타인을 완벽한 가해자로 만듭니다. 이 가해자로 만들 때 생각해 보면 뭐 상대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이 가해자의 지점과 피해자의 지점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이 싸움이 이혼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반드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부싸움에 들어섰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목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전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하는 투나 혹은 장단점이 지금 이 우리 핵심 주제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기분 나쁘고 때로는 주제를 잃은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 하나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같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제를 잘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 있는 게 다행이다. 대부분 아프거나 죽어요. 그래서 친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게 나이 들어간다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애들 키울 때는 애들 엄마도 있고 여러 만나는 그 층들이 다양하니까 굉장히 다채롭거든요. 남자들도 다들 생각해 보면 회사 다닐 동안에는 늘 늦게 들어오고 뭐 회식이니 야근이니 또 회사 친구도 내 친구고 뭐 동창도 있고 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놀랍게 동창회도 잘 안 나가요. 남자들은. 여자들도 애들 다 크고 나면은 키울 때 엄마들하고 유치원 때부터 쭉 크면서 혈맹일 텐데 그렇게 이사 다니고 저렇게 헤어지면서 서로 간에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뭐 아이러브 스쿨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친구들 뭐 찾아가고 이랬다가도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요새는 다시 매체가 달라지고 SNS가 다시 또 시작이 되면서 친구도 또 다채로워지고 또 넓어지고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의 외로움은 훨씬 더 커져요.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나는 왠지 그 자리에서 홀로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친구들 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 살펴보세요. 다 비슷하다 애들이. 남은 애들이 다 정말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맞나 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기운 없는 애들은 꼭 기운 없는 애들끼리 만나요. 또 힘찬 애들은 보면 또 정말 이 에너지들을 다 어떻게 감당하지? 이럴 정도 애들이 또 만나더라고요. 어쩌면 에너지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이유는 뭘까 좀 생각하게 되죠. 중년이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기운 없는 애들끼리 만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전하거든요. 이 친구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만났을 때 재미는 없어요. 근데 기운이 없어서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아요. 이건 또 사고를 치지 않으니까 그건 또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고 싶으시면 남아있는 친구들, 같이 모여있는 친구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한번 이름 지어보세요. 그게 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에너지 풀 파워입니다. 정말 친구들이 힘이 넘치고 그래서 제가 뭘 먹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뭘 먹긴 먹더라고요. 약도 먹고 뭐 좋은 거 뭐 찾아 먹고 그렇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힘 있는 친구가 있고 힘이 없는 친구가 있고 그러면 그중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좋은 친구는 힘이 없어도 좋은 친구일 수 있고요. 힘이 넘쳐도 나쁜 친구일 수도 있어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다라고 사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중년의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친구는 안전한 친구예요. 일단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친구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또 다른 예측, 곧 변수가 많은 친구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동창회를 쭉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은 친구들은 나중에 동창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안전이 확보된 친구들이 나중에 그렇게 나이들 들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창이 아니더라도 저는 세월 동창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회적으로 만난 친구들은 다 세월 동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월 동창들도 보면 안전한 친구들이 나로서는 예측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 조우, 곧 대화하기도 굉장히 수월한 거예요. 어떤 게 힘들어하는지 또 어떤 것을 또 좋아하는지 취향도 보통 보면 좀 비슷하거든요. 또 대신에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내부에서 만나질 않아요. 다 밖에서 만나고 그것도 다들 뛰어들어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밖에서 또 뭔가 하고 온 거예요. 또 모임이 또 짧게 끝나요. 왠지 아십니까? 또 나가서 또 뭐 해야 되거든요. 친구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만 이 친구들 역시 예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넘침의 특징으로 이 친구들을 또 예측할 수 있고 몇 년간의 만남을 반복하다 보면 이 친구들도 가장 안전한 친구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년이의 가장 중요한 친구 중에 하나는 안전한 친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월을 지나가면서 정말 꼭 사귀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죠. 그 친구들 일명 슈퍼 친구들과 삽 친구들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한데 슈퍼 친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애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통틀어서 진짜 나에게 슈퍼맨과 같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내 편에 서주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고 기꺼이 나에게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도시락을 까먹고 집에 함께 가고 이 모든 순간이 나랑 함께 슈퍼마켓을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로 내 순간들을 채워주고 나에게 의무를 부여해준 친구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선한 친구들과 뭐 별로였던 친구들 나눠지겠지만 대개 보면 슈퍼 친구들은 또 착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일관성 가지고 변함없이 내 옆에 머물러주고 내가 또 도움을 청했을 때 기꺼이 또 그 도움을 좋다라고 웬만한 것도 받아주고 이런 친구들 지금 옆에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나 고향에서 나 국민학교 다닐 때 나 중학교 고등학교 또 누군가는 뭐 대학교 누군가는 뭐 사회생활할 때 쭉 지난 세월을 돌아보잖아요. 내 인생의 슈퍼맨처럼 내 옆에서 그렇게 바지 위에 팬티 입고 펄럭거리면서 옆에 있었던 친구가 분명히 있었다. 이 친구들은 세월을 통과하며 검증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월 지나서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뭘 알게 됐냐면 다른 친구들도 그래 걘 괜찮았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찾아다니세요.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슈퍼 친구에게 그때 참 고마웠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연락하니 뭐 우리가 꼭 만나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연락하자.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10중 8구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환대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그 친구를 부활시키는 거고요. 다시금 그 친구와 또 한 번의 슈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또 삽친구도 있어요. 이 삽친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를테면 아주 힘든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친구가 손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고민하지만 기꺼이 나를 위해 나서주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일명 쇼버 프렌드라고 해서 삽친구라고 부르는데 이런 친구가 살면서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우리는 행운합니다. 성경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이 삽친구들은 우리가 생명까지 버리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손해를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나서준다? 이거는 생명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 손을 잡아주시고요. 절대 놓지 마시고 무엇보다 당부드릴 건 그 친구에게도 삽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안전한 친구 또 슈퍼 친구, 삽친구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어떤 사람인지 물어봐야 돼요. 곧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슈퍼 친구인가? 나는 삽친구인가? 나는 안전한 친구인가?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친구 사귈 때 보면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 자신에게 꼭 물어봅니다. 너는 주제꼴이 되니? 전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는 걔네들한테 그만큼 솔직하니? 너는 그만큼 걔네들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니? 너는 그만큼 그런 얘기 할 만큼 뭐가 되니? 웃긴다? 이런 얘기 제가 제 스스로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네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하는데 그리고 금자씨가 말하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를 끊어낼까 어떤 친구를 좋은 친구를 사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또 다른 친구가 유유상종 비슷한 그룹이 모여서 우린 생애 어깨동무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나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멍청해지거든요. 기억도 자꾸 안 나고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근데 그렇게 빨리 변화가는 세상 속에 나는 어떻게 적응할까에 대해서 늘 전전긍긍하거든요. 우리가 뭐 잘 아다시피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우리가 하루에 1인당 만났던 정보량이 7만 5천 개였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정보니까. 근데 2030년 되면 우리는 하루에 13만 개의 정보.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어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친구들은 동일한 시기에 하루에 15만 개의 정보를 처리를 하게 돼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정보 처리의 양도 줄어들고 정보 처리의 방식도 뭐 챗GPT, 제미나이, 펄플렉시티 뭐 이런 것들 막 나오면서 이제는 따라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움입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가고 또 내가 몰랐던 것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심리적 포만감을 경험하게 돼요. 안쪽에 꽉 차는 나만의 단단한 토대, 나만의 집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깥에서 내 안쪽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내 안쪽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컨텐츠가 바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사이버대 교수로 있습니다만 저희 학생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어디든 가라. 사이버대, 방통대, 뭐 어디 학습 공동체면 어디든지 들어가다. 꼭 우리 학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내 안쪽에 마치 새로운 수혈을 하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brand new,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고 나를 새롭게 하면서 이 안쪽에 늘 내 안쪽에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 낮은 나 그리고 뭔가 부족한 나, 왠지 가방끈이 짧은 나, 다른 데 가서 늘 꿀렸던 나, 왠지 말을 잘 못하는 나, 그리고 늘 어떤 곳에 들어가서도 늘 전전긍긍하던 내가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을 해요. 또 뭔가 채워진 느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부 환경이 척박해지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저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거기는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학습 공동체는 그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비슷한 수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러 공동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고 교양이 있어요. 교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아야 될 기본적 소양, 이걸 우리는 그 교양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학습이라고 하는 곳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건 교양 공동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교양 공동체가 성인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면 전 이건 성숙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 안쪽을 단단하게 만들면서 또 다른 단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방식들까지 배우기 때문에 어른의 태도, 어른의 시선, 또 어른의 함께 참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배울 수 있잖아요. 학습 좋습니다. 그러나 더하게는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무르익게 될 거고요. 우리는 더 마음이 넓어지게 될 거고요. 우리 안에 있었던 자존감은 높아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안의 성숙성도 커지고, 내 안의 심리적 포만감도 크게 확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일명 메타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갈 때 나의 모든 것에서 쭉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이런 메타인지 영역도 굉장히 폭넓게 넓어지게 되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건 생각해 보세요. 또 성취입니다. 얼마나 재밌게요. 내가 어떤 것을 시작해서 끝을 맺고 그 학기마다 내가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면서 끝났어.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자존감 낮은 것보다 불평하면서 자존감 높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공부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쁨의 탄성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